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운영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오늘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준석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11도를 기록하고 체감 온도도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올 겨울엔 더 위험한 코로나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고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앤소니 파우치 박사가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감 환자가 45% 급증해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은 오늘이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입니다. 한 달째 잠행을 이어오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김 위원장이 최근 전술핵 운영부대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대우 기자, 북한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북한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시간 반 전쯤이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 운영부대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 경고를 보내기 위한 군사훈련이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거리 포병과 공군 비행대 화력 타격 훈련 등을 지도했는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도 적들의 분주한 군사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세 격화 행동은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킬 뿐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 제77주년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창건 이래 대규모 열병식이나 무기 전람회를 열고 무력을 과시했는데요. 올해는 5년이나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가 아닌 만큼 대규모 열병식보다는 무기 전람회를 개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당 창건 기념일에 국방발전 전람회를 열고 최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한 발 앞서 전시했는데요. 같은 선상에서 이번에 전시된 무기가 앞으로의 도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군 당국은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쏴 일본 상공을 넘긴 이후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9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는데요. 미국도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를 위험한다며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일본은 새벽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지난달 말 이후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일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른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当前半岛局势复杂敏感，我们希望有关方避免采取刺激性的言行，要为重启对话创造条件。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하는 당대회를 앞두고 주변 정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서 이 자맹을 이어오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분간 메시지를 내놓은 등 한반도 긴장 수위는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동신문도 그렇고 조선중앙방송도 그렇고 일제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일정 보도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7차례 12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자신들의 목표, 목적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이것을 지도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예. 네. 그간 좀 의아했던 게 북한은 원래 특히 한미 또 한미일이 이렇게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또 항공모함까지 전개된 상황에서는 북한 내부에 또 비상체제를 발동을 하고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반응들을 내세웠는데 이 도발하는 그 기간 중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자세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 부대 군사훈련이 진행됐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 의미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큰 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자신들의 핵 반격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꽤 자세한 내용의 가장 핵심 화두는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발전시켜왔던 핵 능력을 이번에는 사실상 실전과 같이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온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훈련을 대상으로 여러 다종류의 미사일들을 다 시험해봤다 하면서 그 미사일의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다 부여했고요. 예. 그보다 중요한 것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를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 7차례 미사일에 다 현지 지도를 했는지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미사일 발사에 김정은이 직접 확인을 했다라는 것은 있고요. 아주 전체적으로 핵심 화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핵 대응태세, 핵 공격 능력을 경고하고 과시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이 이제 노동당 네. 창건 기념일이잖아요. 창건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물론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정은의 메시지가 일부라도 공개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 오늘로써 벌써 한 달째가 되는데요. 네. 일종의 자맹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은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이 당 창건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10월 10일 북한이 쌍십절이라고 말하면 금수산 궁전을 새벽에 참배를 예.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아직 북한 매체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한 것은 이제 그간의 자신들의 입장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 나온다. 이게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대부분이 전술핵이 탑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그 지난 우리 화성 12라고 생각했던 4,500km를 날아간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것을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전 화성 12형보다 훨씬 더 성능이 개량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에 자신들의 주요 항구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또 비행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미사일을 통해서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전개돼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의 발표를 우리가 100%다 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안에서 흐르는 핵심 메시지들은 자신들이 확실히 핵 억제 능력이 있고 굉장한 다양한 미사일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핵 억제 능력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7차 핵실험이 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가능성은 우리가 늘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오늘 발표를 보면 자신들이 이 9월 말에 이제 결국 한미 연합훈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반도 정세를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에서 토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미사일을 네.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
중국에서 이제 20차 당대회 또 시진핑 사면임을 아주 예.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저는 7차 핵실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일정을 볼 때 일단 중국 20차 당대회 그 기간을 좀 피하지 않을까. 아마 오늘부터 그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자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발표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을 인용을 하자면 뭐 적들과 대화할 필요도 네.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자, 이 말이 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도발 수위를 앞으로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뭐 계속된 것이고요. 이것은 뭐 2019년 12월 당시 7기 5차 예.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북한이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 지금까지도 꾸준한 입장이죠.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지 않는 한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근데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시작은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영구히 중단하는 것이다. 근데 그 끝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붙여서 얘기를 한 게 자신들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서 이 미국과 이 무력을 끌어들이는 세력에 대해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붙여서 한 얘기가 군사적 대응 조치를 예. 강력히 실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백방으로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북한이 이렇게 핵 능력을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해서 자신들에 대한 비핵화 자체를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그런 국면인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이 노동당 창건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한 달 가까이를 지금 잠행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올 들어서 가장 긴 기간인데 왜 이렇게 잠행을 이어오는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런 내부 사정도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추정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왔음에도 북한이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미사일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항모 전단이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한테 보장해주는 확장 억제 전략 자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항모 전단이 들어오기 전, 또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 기간, 또 나가서 다시 예. 들어오는 모든 기간에 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건데 뭐 그것을 보면 일종의 자신들의 이제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번에 오늘 발표한 내용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그렇죠.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간 동안에 또 한미 훈련의 핵심은 이른바 이제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 같은 것들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김정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미가 그런 훈련을 할 경우에 이 지도자들은 보통 잠적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피신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연합훈련 기간의 미사일 발사가 이 북한으로서 상당히 전술핵을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그렇게 도발을 하지 못했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핵 능력을 갖춘 국가일수록 군사 전략이 점점 공격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네. 국가가 핵 능력을 갖춘 후에 오히려 제한적인 충돌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들의 군사 전략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북한도 지난 그 법령화를 통해서 매우 공격적인 자신들의 핵 사용의 조건과들을 자세하게 보여준 후에 그것을 사실 이번 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화 과정이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또 오늘 발표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 미사일을 보더라도 그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자신감에서 이런 도발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어제 새벽이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미사일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른 아침에 미사일을 도발을 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것도 실전 상황에 맞춰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사일도 그렇고 어떤 시간에 발사할지를 정해놓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전쟁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네. 되는데 이번에 쐈던 미사일도 보면은 낮에 쏜 것도 있고 아침 일찍 쏜 것도 있고 새벽에 쏜 것도 있고 밤에 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미사일을 썼고 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 또 한미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그리고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이게 이동형 발사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한테 익숙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쐈거든요. 보통 미사일을 쏠 때 이런 이동형 발사대 텔이라고 불리죠. 그것이 기만 활동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움직이다 그중에 일부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탐지 식별이 우리 입장에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역으로 북한은 그 능력에 자신감을 이번 발표에서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쓰는 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원점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것을 혼란을 주기 위한 그리고 그 미사일 유격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일환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또 하나는 네. 이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와서 한미 훈련을 한 거. 근데 이 훈련의 원인 제공은 당연히 북한이죠. 그렇죠. 3월 24일에 그들이 말하는 화성 17형을 쏘므로써 자신들이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예.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것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이 이제 투사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이걸 좀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용을 보면 긴장을 조성한 것은 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분을 활용을 해서 그간에 자신들이 개발해왔던 미사일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실전처럼 쏴본 거죠.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실전처럼 쏴봤는데 거의 다 성공을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이제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이 되고 또 북한은 그것을 통해서 명분을 쌓지 않습니까? 이 기간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국 아무런 것도 하지 예.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 중국, 러시아 얘기는 이 긴장을 조성하는 건 미국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 명분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핵을 지금 고도화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노동당 창건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뭐 열병식은 아니라고 대규모 무기 전람회 정도가 열릴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오늘 이렇게 발표해 보면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 12형이라고 우리 알려졌는데 이게 신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수중 발사 얘기도 나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북한이 개발했던 이른바 KN 23, 24, 25가 있고 그것의 개량형이 있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 있고 또 화성 12형이 있고 근데 이것들이 다 앞으로 고도화되고 네. 있고 일부가 발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 작년 같이 국방 발전 전람회를 보여줘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런 신형 무기 체계가 좀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네. 오늘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거는 곧 확인이 될 사안이라서 제가 예.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제 쌍십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면은 그것은 뭔가 우리가 그 북한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다 그 정도까지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편안의 핵심인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당 관계자는 국감 이후 반대라는 큰 틀 안에서 당 차원의 의견을 가다듬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정감사 이후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국회 논의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한 출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을 모은 어록집을 출판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민간 출판사가 공개된 발언을 모아서 책으로 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신드롬에 편승한 출판사 상술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한 출판사가 온라인 투자유치 플랫폼에 올린 책 표지입니다. 한동훈 스피치라는 가제로 된 책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사와 기자회견, 청문회 발언 등을 모아 280쪽 분량의 어록집을 만들겠다며 투자금 모금을 예고한 겁니다. 저작권법상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연설과 법정, 국회 진술을 그대로 옮겨 쓰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민간 출판사의 출판 계획이라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 장관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인기의 편승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발언을 모아 어록집을 출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감지됩니다. 한 장관은 정치권 출마 가능성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 뜻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면서 이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2주차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본격적인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선두에 섰다는 그런 글을 올리기로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번 경기지사 선거를 실패를 하고 정치를 더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당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아마 시도를 거시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의 SNS에 올려서 공유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2월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이고 당내 상황이 다른 전당대회도 아니고 본인과 가까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더 가중된 상황이어서 아마도 소위 말하는 비윤계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전당대회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선두에 오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뭐 역선택에 의한 거다. 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역선택 부분은요. 그냥 뭐 이걸 인정하기 싫은 분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인데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역선택이라고 할 겁니까? 본인들이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 역선택으로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윤핵관들이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낸 부분들이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자체가 내용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선택한 부분들이 현재는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당대표에 나오시는 분들께서 어떤 뭐 당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 일부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역선택을 하는 것은 조금 없어 보이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SNS에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는 당대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이 당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말보다는 행동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쓴 것 같고 그 뒤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름대로 뒤에서 어시스트를 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아마
당권 레이스의 본격적인 어떤 출발점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뭐 정치권에서 말이 많이 나오던 뭐 유승민 전 의원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계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SNS에다가 뭐 아무도 탈당하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본인의 복귀 후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앞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연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이력을 보면은 애초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의원의 시절에 인턴부터 정치를 시작했다는 인연이 있고요. 예. 또 가까운 분들을 보면은 유승민 의원과 많이 겹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가처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당을 향해 내면서 법정 투쟁을 이어간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봐야 되겠죠. 즉 일각에서 예견을 하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거나 그런 행보와는 전혀 다른, 즉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1년 6개월이 된 본인의 징계 기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버티고 예. 그 이후에 또 새롭게 전개될 정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의 탈당을 막고 또 신규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영입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당내 이제 유력 주자잖아요. 당권 주자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으니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제하는 거 맞죠? 견제죠. 예. 이제 견제구를 던지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도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혼란 속에서 본인이 당대표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가졌던 분이라면 예.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당대표 나 나오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장이 열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데 예. 이게 뭐 정치적인 루틴이긴 하지만 좀 안철수 의원의 정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보통 안철수 의원 뭐 아침부터 그렇지만 간철수라는 얘기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 당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당권이 이제 시장이 열렸으니까 뭐라도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라는 시도를 거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신뢰를 줄까요? 저는 그런 점이 좀 먼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친일 국방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일 굴욕 외교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대일 굴욕 외교, 극단적 친일 행위, 극단적 친일 국방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익까지 외면하는 친일몰이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한미일 동해 훈련이 친일 국방 외교 아니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그 민주당에서는 일본하고 뭔가 연관이 있으면은 저렇게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이번 발언만큼은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한미일 3국 군사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이 합의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보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7년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일본 자위대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인천항에 들어와서 우리 해군과 친선 행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럼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친일 국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지만은 정상적인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쟁의 소재를 너무 확대해서 국민적 감상에만 의지하는 그런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저는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훈련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미일 3국이 이제 합의가 된 사항이고, 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필 왜 독도의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독도에서의 거리보다 일본에서의 거리가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독도 근처가 아니라 일본 근처에서 한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국민의 정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라는 게 참 미묘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픈 과거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일본과.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십시오. 저번에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만나주지 않고 쫓아가서 만나는 그런 굴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요,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해법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예. 과연 이런 태도들을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받아들인다?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한 걸 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들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해상훈련이었어요. 군사훈련이 아니라 해상훈련. 그리고 이제껏 독도 근해에서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해봤자 제주도 남쪽 인근에서 했고 대부분 하와이, 일본 이쪽의 해상에서 훈련을 해왔어요. 그 자체도 군사훈련이 아니라 해상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반도 유사시에는 자위대를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걸 무슨 또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했는데 왜 탓하냐.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일단은 국민의 정서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라면 이거를 좀 더 보듬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로도 충분한 북한에 대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군사훈련이라든지 동맹 부분에 있어서는 맞서고 일본은 과거사를 통해서 과거사를 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차차 훈련 부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어제 보니까 단독으로 했던데 벌써 보십시오. 미군에서도 발표할 때 미군의 대변인이 일본해에서 일본 자위대가 훈련을 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동해가 일본해입니까? 동해죠.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일본은 뭐를 노리냐면 독도가 본인들 영토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동해가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자라는 차원에서 야당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걸 어떤 뭐 안보의 문제 이게 아니라 한일 관계는 정서, 한의 문제, 그리고 과거사 해결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함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서영주 대변인 말씀 들으면 이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이 캐캐묵은 명분론에 쌓여서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제가 말을 세게 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게 안보 문제를 가지고 한미로도 충분한데 일본까지 끌어들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안보에 우리와 우호관계 맺는 나라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좋은 거지 충분하다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얘기를 자꾸 국민적 어떤 감정, 국민의 어떤 마음을 보듬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어느 국민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국민적인 어떤 정서가 어느 쪽으로 흐를 경우에 그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치 지도자는 그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잠깐 덧붙이면 이 위안부 강제징용 부분들은요. 아직도 이게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태도 보십시오. 그런데 저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선언, 오브다 그 선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 그때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언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한일 관계는 개선이 돼야 되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 앞마당에다가 특히 독도입니다. 독도 앞마당에다가 일본 자위대 우길기단 그 군함을 데려온다?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현금 열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할 때 그 역사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해서 한반도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시작으로 해서 일본 침략이 한반도 침략이 이루어졌다. 이런 역사들을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과거사의 어떤 해결 없이 함부로 군사훈련이라든지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요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거사에 집착하고 한미 관계, 대북 관계에 관련해서 중국에 경도된 행보를 보였던 민주당 5년 정권이 남긴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출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모은 어록집 출간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감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해명의 결정판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렇게 해명을 하자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혹시 좀 조언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법무장관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세장관으로 알려져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잘못 하셨어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실세장관이라고. 예, 자, 이 한동훈 장관은 현재로서 이제 정치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이 취임 5개월 만에 유명 정치인처럼 어록집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을 보면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누차례 얘기했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보다 유명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참모다. 스타장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을 지금 다 넘어서는 듯한 느낌? 그래서 물론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겠지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한 장관의 어떤 발언들을 가지고 한동훈 스피치라고 하지만 저는 한동훈 스피치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말싸움의 기술.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스피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야당 의원들에게 어떤 말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지지층들은 희열을 느끼겠지만 한 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는 별로 좋아 보진 않아요. 그다음에 출마 계획, 출마하시겠죠. 저는 한 99.9%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내정이 됐을 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기 위한 정치적인 장관이다라고 했던 게 그러려고 내정이 됐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아끼는 한동훈 장관을 잘 키워서 국민들한테 잘 소개해서 야당과 잘 싸우는 장관으로 만들어서 출마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출마에 대해서 지금 엊그제 국감장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했잖아요. 내일은 있겠죠. 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현재 본인을 장관에 올려놓은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는 것들은 결코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록집이 나온다는 것은 저 같으면 좀 내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출판사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방금 언급도 해주셨고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붙는 지금 현재라는 말 때문에 그럼 뭐 나중에는 출마를 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아닌 뭐 어떤 국무위원에게 저런 질문을 해도 아마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예. 물론 다 예상을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겠죠.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가장 현명할 답변을 한 것으로 보고 한 장관이 취임 5개월 돼서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뜬 분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 하실 때부터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좀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5개월 동안에 국감장에서 또 국회 그 질문, 의원들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선출직 국회의원에 굴하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의 당당한 모습, 거기에 국민들께서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민간 출판사에서 저런 책까지 발간하려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이 한 장관이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야권으로서는 좀 좋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서 뭐 한동훈 포비아라는 말이 이제 생길 정도로 야권에서 뭐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온 것도 이제 사실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있는 것보다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서로 이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오히려 더 민주당한테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한동훈 포비아라는 말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야당에서 한동훈 장관의 언행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뿐이에요.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본인의 역할을 다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그 요직을 맡았으니까 현 정부에 보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총선에 나와서 배지를 뭐 얻어서 뭐 또 이렇게 본인의 입신양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두렵거나 신경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어떤 입법적인 부분들을 다 어긋나 버리고 본인의 뜻대로 이 법치주의와 헌법의 어떤 일각에 있어서의 기준을 다 무시한 채 법무부 장관이 곧 헌법이다 라는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뭐 한동훈 장관과 야당이 어떤 치열한 어떤 신경전을 벌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 한동훈 장관 저는 저렇게 정치를 계속하다 보면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정감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2주차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 있을 감사원 국감이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대통령실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야당에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감 게이트.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누가 봐도 대감 게이트죠.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관계, 대감 게이트.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게 독단적으로 받았을까요? 이거를 대통령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용 자체가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무죄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반박자를 내겠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전에 대화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서면조사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지금 비속어 논란이나 해외에 대한 외교 참사 부분을 덮기 위한 이슈 전환을 위한 하나의 무리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 자체가 본인들이 어떤 감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라고 어떤 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빤히 잘 알아요. 그리고 상시감사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조사한 게 상시감사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그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무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계속 퍼지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몸을 던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감 게이트가 분명한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따지고 물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요. 그러니까 예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들 용인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현 정부의 어떤 신현처럼 어떤 정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감사원이 나선다면 이거는 온 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감사원마저 검찰처럼 움직인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아예 감사원에 정책감사 지시를 해서 4대강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대통령실 수석하고 문자 어느 정도 업무 관련해서 문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봤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예. 감사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월성 1호기 관련한 감사를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이런 주장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수정을 해서 제대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감사원 업무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뭐 지시를 내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것이 뭐 헌법에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뭘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지금 보복감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역 정치인으로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큰 세력을 갖고 있어서 뭔가 민주당의 뭐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결국 이제 감사원 확정감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빠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정치 감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오늘 내일 있을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짚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궁세 가면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뭐뭐 할 시간이 없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그때 논박이 있을 때도 민생을 돌보느라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정치적 발언한지 그런 시간이 없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대요. 감사원이 무슨 일을 하는 시간이 없대요. 왜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하라고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을 두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질 수 있도록 제발 참모들께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감사원 서면 조사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면에는 정당한 감사가 아니라 뭔가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국민들이 상식적인 눈에서 보더라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가 공개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서 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되지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또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당시에 이 4억 원에 가까운 예비비가 사흘 만에 책정됐었죠. 당초 문체부 장관 출장으로 예정됐던 해당 방문의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 일정이 김 여사 일정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14배가 늘어난 건데 여당에서는 황후급 의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당초 계획된 인도 출장 경비 내역에 따르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방문단 대표로 문체부가 산정한 출장비는 2,591만 원. 방문단 규모는 총 6명으로 규정에 따른 도 장관의 1등석 항공료와 업무 추진비, 식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장관 참석 행사가 김정숙 여사 참석 행사로 바뀌면서 최종 집행된 출장비는 총 3억 7,320만 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타고 간 공군 2호기를 띄우는 데에 2억 3,670만 원이 들었고 경호에 필요한 차량과 각종 장비를 대여하는데 4천만 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김 여사가 동행하며 전체 출장비가 14배 넘게 뛴 겁니다. 김 여사를 포함해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과 제2부속실 관계자 등 14명이 추가로 동행했습니다. 늘어난 출장비를 위해 문체부는 기재부에 예비비 4억 원을 신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예산 배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여당은 이 정도면 황후급 순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나라 예산의 6분의 1을 탕진한 청나라 서태후가 떠오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한글날이었던 어제 종일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 온도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어제보다 확실히 기온이 내려갔나요? 네, 이곳 청계천의 현재 온도는 8도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4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체감 온도도 뚝 떨어졌는데요. 이른 아침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낮아집니다. 서울 11도, 춘천 11도, 대전 15도 정도로 쌀쌀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와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쳐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제 종일 내렸던 비는 오늘 조금 잦아듭니다. 오후 시간대 서울은 3시간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쪽이 10에서 40mm,
나머지 지역에선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선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오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생신을 기념해 모인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84살 박모 씨와 딸, 사위와 손녀딸 등 모두 5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50대 또 다른 딸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폭발 사고로 한때 운행이 중단됐던 러시아 크림대교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약 37시간 만인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자포리자 주거지에 보복 폭격을 가했습니다.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림대교 진입로에 승용차가 가득 차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7시부터 크림대교를 지나는 차량과 열차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8일 새벽 6시쯤 트럭에서 폭탄이 터진 지 약 37시간 만입니다. Говорят,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сутки можно провести в этой пробке. 차량용 교량 일부가 붕괴되고 철도용 교량과 열차에도 불이 옮겨 붙었지만 철로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 운행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동쪽 자포리자에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주택 수십 채와 사무실 유치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Я пришла вот. Це мої діти. Це мої діти. Внучку 10 років. 자포리자 경찰청은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입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 폭격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군 역시 기존 육로와 해로로 군수물자 공급에 문제가 없다며 전쟁 유지 방침을 확실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와 크림대교 폭발 사고를 계기로 핵전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체포된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4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테헤란 도심 일부 분수대의 물이 붉게 물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도심의 분수대입니다. 물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죠. 지난 7일부터 소셜미디어에선 이렇게 붉게 변한 분수대의 사진이 확산했습니다. 더네시 거주공원 분수대를 비롯해 테헤란 중부 지역의 몇몇 분수대의 물이 핏빛으로 변한 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예술가가 분수대의 물을 붉은색으로 물들였고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를 상징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당국은 도심 공원 분수대의 물이 특정 색으로 변한 적이 없다며 이들 사진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시위가 한 달을 넘기면서 이러한 인권단체는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9일 기준 185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전염병연구소 소장이 현지 시간으로 7일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그동안 백신 접종에서 얻은 면역 반응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올겨울 더 전염성이 높은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등장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거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 하면은 정말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고 또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정에 따라서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계절성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뭐 독감이 유행이라고 아까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보통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11월쯤 돼야지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환절기 때 되면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예.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로 모이면서 난방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가벼워져서 공기 중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전파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난 2년간 이런 바이러스 노출이 방역 강화 때문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더 빠르게 독감이 한 달 이상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1살에서 6살까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독감에 걸린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들 6세 미만 아이들은 이미 독감의 노출력이 2년간 거의 네.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면역이 없고 또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면역이 약해요. 두 가지 이유로 영유아에서 지금 독감 빈도가 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을 통해서 또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지만 뭐 어른들도 지금 뭐 독감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성인들도 이제 우리가 청장년층들은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그동안 노출력이 없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니까 독감이 계속해서 번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호흡기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네, 호흡기 바이러스가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가지가 유행합니다. 최근에 이제 독감뿐 아니라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든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아이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유아나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폐렴이나 이런 것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특히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독감이 유행한 하고 난 봄에 3월에서 5월 정도에 주로 유행을 하는데 지금 유행하는 것도 조금 이례적인 면이 있고요. 5세 미만은 대부분 한 번은 감염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자, 보면은 뭐 올해 독감이 빠르기도 빠르고 독성도 또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독감은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예. 네. A형 중에는 우리가 스페인 독감과 신종플루로 알려진 H1N1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홍콩 독감으로 알려진 H3N2가 있습니다. 올해 유행하는 우세종은 홍콩에서 유행했었던 H3N2인데 이 I형이 좀 더 입원율이나 독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0,000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도 같이 유행을 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한 2년 동안은 독감이 거의 유행을 안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 간섭이라고 해서 예. 하나에 감염이 되면 활동력이 떨어져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고 일부는 동시 감염이 되더라도 하나의 바이러스가 몸에서 활동을 하면 다른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는 그런 간섭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 감염이 일부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동시에 감염되더라도 하나의 독성에 의해서 네. 더 이상 중증으로 가진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감염이 될 때에는 좀 중증으로 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뭐 코로나 2년 동안은 그 코로나 백신을 맞느라고 독감 백신 안 맞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물론 뭐 그 취약층은 맞겠지만 일부 청년층은 올해 들어서 이제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독감 백신은 꼭 맞아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독감 백신도 코로나 백신도 건강하신 분들은 맞지 않아도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고 네. 이미 자연 면역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독감 백신이 자율 접종이듯이 예. 영유아나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임산부들은 권고 대상이 되고요. 건강하신 청장년층도 본인이 맞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맞을 수가 있죠. 다만 무료 접종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 예전에 이제 계속 맞았다가
그 코로나 기간 한 2년 동안에 안 맞았던 사람은 그럼 뭐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감은 매년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독감도 계속 A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유지 기간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독감이 걸렸어도 크게 문제가 없던 분들은 뭐 굳이 맞을 필요가 없겠지만 네. 독감에 걸렸을 때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독감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도 해볼게요. 코로나 재유행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3배 가까이 늘었고요. 미국에서 더 위험한 코로나 변이가 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여름, 지난 겨울 우리 상황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대유행이 있고 난 후에 한 달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또 재유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 유럽은 이제 마스크 자율화로 인해서 많이 방역이 완화됐어요.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일부 감염되지 않은 분들 위주로 감염이 되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역 완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접촉을 하니까 확진자는 좀 늘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오미크론에 감염된 경우에 지금의 하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78% 정도 예방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되지 않은 미감염자 예. 그리고 재감염률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확산이 일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일에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계속 유행한다면 걱정하듯이 대유행은 오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일부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면 면역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유행은 올 수 있지만 저는 크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시 또 유행을 할 수 있으니까 실외 마스크를 해제를 한 거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네, 실외에서는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접촉 자체가 뭐 밀접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내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언제쯤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내 마스크는 사실 자연 면역이 있고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이미 감염이 됐던 분들은 감염력에 아까 말씀 78%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네. 영유아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의료기관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곳은 저는 아직까지는 필요한 단계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아이들의 발달이나 아이들은 이미 80% 이상 자연 면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점차적으로 마스크 자율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코로나가 종식은 안 된다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코로나는 저 감기나 독감처럼 앞으로 우리와 같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만 독성이나 이런 중증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자연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독감처럼 아마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로 정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감기약 구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짧게요. 이유가 뭔가요? 에스타미노펜 타이레놀 자체가 지금 좀 희귀품이 된 거는 이제 제약회사가 철수를 한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조제약이 굉장히 단가가 낮습니다. 그러한 문제고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가 객담, 진해거담제를 생산하는 회사가 조금 화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수급을 좀 원활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경남 마산만 일대에서 집단 폐사한 정어리 수거 작업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0톤 넘는 정어리떼가 폐쇄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소가 부족한 물 덩어리 발생 등 해양 환경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 앞바다입니다. 정어리떼가 배를 드러낸 채 바다에 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수거한 폐사 정어리는 110톤이 넘습니다. 원인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어민들은 멸치 어선이 정어리가 잡히자 버린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들어오면은 지금 그걸 갖다가 바다에다가 일단은 방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경이 해양 투기가 의심되는 제보를 받아 당시 조업한 어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안으로 몰려든 정어리떼가 그 다음 날 폐사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문가들은 해양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해양 오염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거나 급격한 수온 변화가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수온 변화나 산소 부족, 그다음에 오염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금까지 수집된 다양한 증거들을 분석해 이달 말에 폐사 원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서울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서울 밤하늘을 장식했는데요. 서울 곳곳에서 사진기자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2022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63빌딩 옥상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한강 한가운데서 쏘아 올린 불꽃이 서울 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숨죽여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결정적인 순간들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불꽃이 보이는 아파트 옥상에도 주민들이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불꽃이 터지는 장면을 감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서울 불꽃축제는 3년 만에 다시 열리며 화려한 폭죽이 서울의 가을 하늘을 수놓았는데요. 이번 불꽃축제의 주제는 We Hope Again.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다시 꿈과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행사장 인근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서울 곳곳에서 불꽃을 감상한 시민들은 주말 내내 소셜미디어에 불꽃 감상기를 올리며 가슴 뛰었던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늦은 오후까지,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 지역으로는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 정도로 적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높은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보다는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고요. 앞으로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도 강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어제보다도 낮아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3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11도 선에 머물면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대전 15도, 대구 17도, 부산은 1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 7도까지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차차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